네, 안녕하세요. 저는 닥터 Y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의사 생활을 하고 있고요.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격장애가 무엇인지 설명해 드리고 또 여러분들께 많은 정보도 제공해 드리고 또 거기에 대한 대처 방법,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잘 모르셨던 얘기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인격장애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살면서 접하게 되는 부분인데 이거를 들어보지 못한 경우도 많고 또 들어봐도 정확히 이게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많은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 주위에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 그래서 가족, 친척, 형제가 될 수도 있고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또 자식이 될 수도 있고 분명히 누군가는 인격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단순히 이 사람이 좀 이상하게 행동하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그렇게만 생각하고 넘어가고 조금 굉장히 포괄적인 대처 방안을 논의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대로 이거 진단도 내려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또 진단이 안 내려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치료책이나 대책을 전혀 마련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가장 먼저 이해해야 될 것은 인격장애란 무엇인가 하는 건데요. 우리가 영어로 할 경우는 personality disorder라고 합니다. 직역을 해갖고 한국말로 그대로 인격장애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들었을 때 인격에 장애가 있으니까 이런 진단이 내려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또 여기서 질문을 가질 수 있는 게 인격에만 장애가 있는 건가? 아니면 이거는 그냥 개인의 성격적인 특성인가? 그래서 사람이 타고났을 때 가지고 나는 여러 성격의 특성이 있는데 이런 특성이 좀 지나쳤을 경우, 남들과 달랐을 경우 또는 본인에게 아니면 남에게 피해를 줬을 경우 이걸 우리가 인격장애라고 부르나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요. 사실 인격장애는 정신병인데 이거를 저희가 딱히 정신병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의사들, 정신과 의사들 아니면 심리 쪽에서 일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이거를 딱히 정신병이라고 얘기를 안 하는데 사실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정신병인 게 맞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흔히 누구를 정신병이 있다고 얘기하면 굉장히 거부 반응을 나타낼 수가 있고 또 주위 사람들도 그렇게 진단을 내린 사람한테 어떻게 그런 진단을 내릴 수 있냐, 정신병이 아닌데 어떻게 넌 정신병이라고 내릴 수 있나, 이런 거부 반응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조심을 하면서 이거를 정신병이라고 얘기 안 하려고 합니다. 또 두 번째는 인격장애가 뭔지 정확히 이해 못하는 의사들도 많고 심리사들도 많고 정신과 의사들도 많기 때문에 이게 정신병인지 아닌지조차 구분이 안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면서 좀 기분 나빠하실 의사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제가 의사 생활을 하면서 수천 명의 의사를 만나가면서 인격장애에 대한 얘기를 하고 또 아동심리학자 공부하고 나서 특수 과정으로 펠로십을 해서 어른 심리학을 같이 공부하고 또 인격장애에 관한 공부도 따로 했는데도 인격장애를 이해 못하는 의사분들도 엄청나게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또 직접 경험해보지 않았을 경우에는 단순히 책으로만은 이해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 인격장애라는 진단 자체가 정신병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시키는 것조차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또 정신병의 특성상 우리가 누군가가 정신병이 있다 그러면 굉장히 안 좋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거부한 경우가 많은데 저희가 비교했을 때 심장에 문제가 있어서
심장이 가끔가다 아프고 이렇게 심장병인 것 같다 아니면 우리가 심장마비가 왔다 이렇게 얘기할 경우 거기에 대한 거부감은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사실 정신병이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거부 반응이 없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사회 자체가 그렇게 정신병이라고 한 거에 대해서 좋은 쪽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말하기를 굉장히 꺼려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또 인격장애와 같이 살았던 사람, 또 그거에 대한 피해자인 경우 이런 거를 얘기해 줄 경우 맞구나, 내가 이런 정신병인 사람과 살았구나. 하지만 반대로 그걸 또 바로 부정을 하면서 그래도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이 사람은 좋은 부분이 있었는데 이렇게 바로 부정한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보면서 좀 더 많은 부분을 알아가겠지만 인격장애라는 것은 항상 나쁜 모습만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나쁜 것만 보여주지 않고 좋은 모습도 많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이게 정신병이라는 걸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면서 분명히 이렇게 정부에 불이 들어온 것처럼 이래서 내가 힘들어 했구나 아니면 내가 누군가와의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이 있었구나. 그게 연인일 수도 있고 또 부모, 자식 간에 아니면 또 형제 간에 이제 이런 것들이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여기서 제가 한번 더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인격장애라는 것은 정신병이고 굉장히 심각한 정신병이라는 거. 그리고 인격장애는 개인의 성격 특성이 아니고 또 어떤 특별한 타고난 성격, 이상한 성격 그런 게 아니라는 거고요. 이걸 또 심각하다고 얘기한 이유는 우리가 만약에 그냥 별일 아니다 그럴 경우는 거기에 대한 준비를 안 할 거고 거기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을 안 할 거고 하지만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정신병이라는 걸 알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를 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경계심이 생기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격장애에 대한 피해를 좀 줄일 수 있지 않나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인격장애 유형을 알아보면서 A군, B군, 그리고 C군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B군에 좀 많은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B군이 사실 우리 일상적인 생활에서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부분이고 A군 같은 경우는 본인 스스로한테 많은 힘듦이 있고 상대방한테는 그렇게 많은 피해를 주지는 않는데 B군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한테 훨씬 더 많은 피해를 주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피해자로서 꼭 알아야 하는 거 그리고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B군에 좀 더 집중을 하려고 하고요. C군은 그렇게 또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언젠가 또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는 DSM-5 그래서 5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5번째로 만든 그 미국에서 정신병을 진단하고 또 거기에 통계를 내는 매뉴얼입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버전이 나온 건 1952년 그리고 지금 이 5번째가 나온 거는 2013년. 이렇게 보면 이게 가장 최신판인데 현재로서 한 12년 정도 지났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엄청나게 많은 연구와 새로운 자료가 있는데 이 부분은 아직까지도 업데이트가 안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 매뉴얼 자체도 어느 정도는 어떻게 보면 업데이트가 안 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A군에는 우리가 흔히 아는 paranoid, 편집성 성격장애, schizoid, 조현성 성격장애, schizotypal, 조현형 성격장애. B군에서는 순서를 좀 바꿔갔고요. 가장 많은 게 borderline, 경계선 인격장애, 그 다음에 narcissistic,
자기애성 성격장애, 그리고 antisocial, 반사회성, 그 다음에 histrionic, 연극성 성격장애 그렇게 있고요. C군에는 이제 avoidant, 회피성, dependent, 의존성, 그리고 특히 말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OCD, obsessive compulsive, 강박성 인격장애 그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뇌 구조 자체는 엄청나게 많은 회로가 연결되어 있고 사실 우리가 현재 의학에서는 그 회로를 다 연구할 수 없기 때문에 겉으로 보이는 증상에서 이제 우리가 이걸 나누는데 B군 인격장애가 있는 사람이 단순히 경계선 인격장애만 있는 게 아니라 대개는 모든 거를 어느 정도 갖고 있고 단지 하나가 더 많고 하나가 좀 더 적게 나타나고 이제 그런 방식이고요. B군이 있어갖고 A군이 없거나 C군이 없는 게 아니라 B군이 있으면 A군도 어느 정도 있고 C군도 어느 정도 있고 또 A군이 있으면 B군도 어느 정도 있고 C군도 있고 그렇게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진단을 내릴 때는 정말 많은 시간과 그 다음에 많은 인터뷰를 통해서 또 많은 행동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 진단을 해야 하지만 정확하게 모든 것을 다 찾아낼 수가 있는데 그럴 수 있는 사회적인 환경이 안 돼 있는 게 사실 좀 안타까운 게 현실이고요. 왜냐하면 거기 들어가는 비용 그리고 그거 트레이닝 받은 의사들도 많지 않고 거기 트레이닝 받았다가 또 그 전문성도 어느 정도 갖춰야 되는데 그건 또 역시나 몇 년의 시간과 또 경험이 필요한 부분이고 이게 워낙 복잡하다 보니까 독일 같은 경우는 성격이 어렵다. 어려운 성격을 갖고 있으면 이거를 그냥 종합적으로 어떤 병명이라고 지정할 수 있는 이젠 그런 매뉴얼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다 일일이 분석할 수 있는 의사들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권장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사회생활 하면서 아니면 가족관계, 인간관계에서 누군가는 굉장히 어려운 성격을 갖고 있다. 아니면 주위 사람들이 모두 이 사람은 굉장히 성격이 어렵다. 이렇게 얘기할 경우 인격장애가 있다고 어느 정도 의심을 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경계선 인격장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다른 인격장애들 B군 인격장애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하는데 그거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경증과 정신증을 우선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경증은 영어로 psychosis 그리고 정신증은 영어로 neurosis 이렇게 두 개로 나누는데요. 이건 어떻게 보면 좀 옛날에 우리가 분리했던 부분이고 현재로는 이렇게 나누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이걸 알아두시면 좋은 점이 이 두 개를 구분할 수 있으면 어느 병명이 더 심한 거고 왜 우리가 인격장애를 굉장히 심각한 정신병이라고 얘기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고요. 오른쪽을 보면 이제 한국말로 되어 있는 테이블이 있고 그 다음에 왼쪽 같은 경우는 영어로 되어 있고 그 밑에도 이제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이제 영어로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가장 먼저 신경증을 봤을 때 현실 판단력이 있나 없나 요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제가 보니까 지금 한국 테이블이랑 영어 테이블이 좀 바뀌었는데 psychosis가 정신증, neurosis가 신경증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psychosis가 있는 경우는 요거는 굉장히 심각한 정신병이라 그러는데 그 이유가 현실 판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근데 이 현실 판단력이라는 거는 항상 상실해 있는 게 아니라 살다가 어떤 특정한 상황 또 갑자기 어느 무슨 특정한 상황이 아니래도 중간중간에 현실 판단력이 없어지는 것을 뜻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는 게 보통 생활에서 많은 부분에서는 현실 판단력이 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전 과정을 지켜보지 않았을 경우는 이 사람이 정말 정신증이 있나 없나를 좀 구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기 스스로 병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어디를 다쳤을 경우, 뼈가 부러졌을 경우는 내가 뼈가 부러졌는지 아니면 아픈지를 알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 얘가 우울증이 있다, 아니면 내가 굉장히 불안하다, 이것도 되게 본인이 스스로 알 수가 있습니다. 나는 불안한 성격을 갖고 있고, 나는 어디 가서 누구와 대화를 할 때는 굉장히 불안하고 초조해진다. 하지만 정신증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스스로 병이 있는 걸 모릅니다. 이게 바로 인격장애의 특정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인격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본인이 인격장애가 있다고 절대로 생각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가서 내가 봤을 때 당신은 인격장애가 있다. 그러면 거기서 아마 굉장히 날카로운 거부 반응이 나타날 거고요. 거기서 내가 왜 정신병이 있어? 너가 정신병이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특히 이혼 소송 같은 걸 보면 서로가 상대방이 정신병이 있다고 얘기한 이유가 누군가 한 사람이 정신병이 있고 본인이 정신병인 걸 모르기 때문에 상대방이 정신병이 있다고 우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쪽이 서로가 정신병이 있다고 우기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단지 재산 분할을 위해서 우기는 경우도 있겠지만 병적인 걸로 봤을 때는 그런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정신증은 판단력이 없습니다.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또 잘못된 판단이 잘못된지를 모르고, 그리고 남들이 그걸 지적했을 경우는 기분 나빠하고 상대방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고, 왜냐하면 현저한 현실 판단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관계, 그 다음에 흔히 말하는 소셜한 그런 릴레이션십이 굉장히 영향을 받고 또 사회에 부적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여기에는 망상증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신증 있는 사람들은 망상증도 많이 보이고요. 이것도 역시 항상 나타나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또 부분적으로 특별한 상황 이렇게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역시 많은 시간을 통해서 살펴보지 않고서는 알기 어려운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증에 속하는 것은 정신분열증, 편집증, 장애, 편집형 인격장애 이렇게 있고요. 신경증에는 우울증, 그 다음에 양극성 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이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A군 인격장애와 B군 인격장애의 또 하나의 큰 다른 점은 A군 인격장애는 어디에 갖다 놓나 비슷한 증상이 항상 나타납니다. 그래서 무인도에 갖다 놔도 나타나고 사람이 있는데도 갖다 놔도 나타나고, 왜냐하면 이거는 인간관계에서 생기는 정신병이 아니라 항상 있는 정신병이기 때문에. 하지만 B군 인격장애는 인간관계 안에서 형성되는 그런 증상들이 많기 때문에 인간이 없고 누군가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없는 곳에 나타났을 경우에는 증상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누군가와 만날 일이 없고 만남에 대한 헤어짐이 없고, 그럼 거기에 대해서 불안할 이유가 없고, 누군가한테 자기가 더 잘 보여줘야 되고 누군가보다 우월해야 되고, 아니면 거짓말해갖고 뭔가를 일으켜야 된다든지 나에게 종속시켜야 되는지, 아니면 내가 어떤 모습으로 비춰져야 되는지, 이런 게 인간이 다른 사람이 없을 경우는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증상들이 없습니다. 이게 하나의 가장 큰 특징이고요. 저희가 경계선 인격장애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알아보려 하는데요. 경계선 인격장애라는 단어, 그 다음에 이름이 언제 생겼는지를 보면 1938년에 어떤 미국 심리학자 에더 스턴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학술지에 이거를 기재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름을 진 이유는 환자를 보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봤던 그 어떤 신경증 또는 정신증, neurosis, psychosis, 그 어느 쪽에도 들어가지 않고 그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이제
거고요. 보니까 신경증 증세도 있고 정신증 증세도 있고 이거 어떻게 인지 잘 모르니까 borderline 그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하지만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 환자들은 신경증 증세도 보이고 정신증 증세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다양한 정신병 증세를 드러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거는 굉장히 진단하기가 어려운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미국에서는 severe, 심각한 mental illness, 정신병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워낙 증상이 다양하기 때문에 딱 한 가지로 우리가 이거를 봤을 때 경계선 인격장애라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현재 아까가 보여드렸던 그 DSM-5 진단 매뉴얼을 보면 9개의 이제 항목이 있는데 9개 중에 5개가 맞았을 경우는 우리가 경계선 인격장애 있다고 이제 진단을 합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진단서 자체도 한 13년 됐고요. 또 이거를 만들 때 사실 더 많은 부분들이 들어가 있다가 많은 부분을 또 뺐습니다. 그래서 이 리스트는 항상 업데이트가 되지만 좋은 부분으로 업데이트 되는 부분도 있고 또 분명히 있어야 할 부분이 빠지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이건 사실 그 학계에서 정치적인 그런 것도 들어가기 때문에 단지 학술적인 내용으로 인해서 들어가거나 빠지거나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그래서 이걸 좀 더 깊이 공부하고 알아야지만 어떤 부분들이 빠졌고 그 빠진 부분을 인해서 우리가 진단할 수 있냐 없냐 아니면 그 진단할 수 있는 그 정확도가 떨어지냐 이제 이런 거를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냥 일반적인 사람한테는 요 9가지 항목의 문제를 주고 몇 개가 맞는지 이제 알아보는데 이거는 1:1 대면에서 제가 의사일 경우 환자한테 본인이 생각하기로 대인관계가 불안정한가요? 아니면 두 번째로 이미지에 대한 불안정성 있나요? 정체성의 혼란이 있나요? 아니면 충동성, 또 버림받을 거라는 생각, 자살 시도, 자살 표현, 자살 위협. 이 부분도 근데 남자와 여자가 굉장히 틀립니다. 여자는 자살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제 손목을 많이 긋는데 이거는 자기가 자살을 하기 위한 표현이라기보다는 내면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손목을 긋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여성분들 보시면 손목에 칼자국이 예를 들어 한 10개, 20개, 30개 그렇게 나 있는 경우가 많고요. 대개 이제 손목만이 아니라 팔 위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남성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남성은 좀 더 폭력적인 방법으로 해소를 하기 때문에 자신을 자해한다기보다는 싸움에 말려들거나 아니면 남을 해치려고 하거나 그런 경우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경계선 인격장애가 많고 남자들도 많다고 그렇게 통계가 나 있습니다. 감정이 항상 불안정하고 외부 환경에 반응하고 극단적으로 변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반응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만성적인 무력감 예를 들어서 능력이 있고 똑똑하고 분명히 공부를 좀 더 했으면 좀 더 좋은 대학 나올 수 있고 좀 더 좋은 직장을 가질 수 있었는데 그냥 무력감으로 그냥 집에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분노 조절 못하고 쉽게 감정을 표현 분노 조절 못하는 부분도 우리가 이제 영어로 얘기했을 때는 anger out of proportion 그러니까 일단 내가 누구한테 무슨 행동을 했을 때 돌아오는 화를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화가 굉장히 많아갖고 조금만 건드리면 화가 폭발하는 경우 우리가 흔히 다혈질이라고 얘기하는 경우 이 부분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일시적이거나 스트레스와 관련된 관계 망상 또는 해리 증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망상증이 있지만 이거는 어떤 특정한 상황에 나타날 수도 있고
또 특정한 상황이 아닐 때도 나타날 수 있지만 항상 망상이 있는 거는 아니고요. 하지만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런 많은 감정들이 폭발하고 뇌가 어느 정도 마비가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우리의 논리 사고방식이 마비가 되면서 망상증이 나타나고 이제 그런 거를 저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감정 변화가 있고 감정 변화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고 하지만 이제 경계선 인격장애 있는 사람들은 감정 기복의 폭이 굉장히 높고 낮습니다. 그래서 실험을 했을 경우 나의 감정이 얼마나 불안한지를 숫자로 적으라 그래갖고 아침 7시부터 다음날 아침 7시 24시간 동안 일주일 동안 아니면 한 달 동안 기록을 하라고 하면 감정 기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일반 사람과 비교했을 때는 감정 기복도 심하지만 그 다음에 횟수도 굉장히 심합니다. 하지만 보는 것처럼 감정 기복이 비교적 안정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모든 부분을 봐야지만 이 사람이 어느 때 또 어떻게 감정이 변하고 어느 때는 보통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만큼 이상적으로 감정이 격해진다. 이런 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흔히 우리가 좀 더 알아보기 편하게 일반 사람들도 알아보기 편하게 색깔을 집어넣어 갖고 아까 얘기한 9가지 그 다음에 또 하나 같은 걸 더 넣어서 스플리팅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어제까지는 난 널 너무너무 사랑해 하지만 내일은 난 이 세상에서 널 제일 증오해 그렇게 하고 떠나고 인간관계를 정리하고 하루아침에 이혼하고 이런 걸 스플리팅이라 그러는데 이거를 이제 표로 나타내서 어느 부분에서 얼마나 많은 또 얼마나 심한 증상이 나타나는가를 이제 보여주는 그래프인데 왼쪽 같은 경우는 색깔이 굉장히 많고 오른쪽 같은 경우는 색깔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보면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어 오늘은 내가 좀 안정적일 때는 오른쪽 같이 좀 비교적 안정적인 그래프가 나올 수 있고 갑자기 좀 불안해졌을 때 예를 들어 오늘은 내 연인이 나와 같이 시간을 못 보내서 아니면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아니면 가족 주위에 누군가가 떠났기 때문에 그럴 경우는 엄청나게 불안함이 나타나면서 왼쪽에서 보는 것처럼 감정 조절 안 되고 많은 부분에서 많은 높은 점수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어떤 때는 이런 사람들은 패닉 상태가 오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걸 크라이시스라 그러는데 갑자기 예를 들어 주위에 누군가가 세상을 떠났거나 아니면 누군가와 헤어졌거나 연인과 헤어졌거나 이혼을 했거나 아니면 자식과의 관계가 좀 깨졌거나 아니면 일하는 직장에서 상사와 문제가 있었거나 잘렸거나 이럴 땐 엄청나게 패닉 상태에 빠지면서 모든 부분이 엄청나게 많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이건 굉장히 유동성 있는 정신 상태를 나타내는 거고 이런 거를 우리가 종합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시간과 많은 인터뷰 그 다음에 주위 사람들 특히 본인이 말한 거를 믿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고요. 왜냐하면 본인은 항상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은 항상 좋은 쪽으로만 말을 하기 때문에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 주위에 가장 친한 사람들 그래서 부모, 형제, 자식들 그 다음에 친한 친구들 이렇게 그 다음에 직장 동료, 상사 다 인터뷰를 하고 봐야지만 이 종합적인 이 사람의 행동 그 다음에 증상을 사실 알 수가 있는 건데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죠.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늘 정리해 드리고요. 우리가 2가지 더 말씀드리면 인격장애와 살다 나온 자를 우리는 살아남은 자, survivor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피해를 받고 피해자인데 이거를 살아나왔기 때문에 survivor. 하지만 아직 못 나온 자도 많고 본인이 피해자고 매일같이 피해를 받고 있으면서도 피해자인 것조차 인식을 못하고 상대방이 그냥 좀 까다로운 사람이다. 상대방이 그냥 좀 성격이 좀 어려운 사람이다. 하지만 사실
깊이 들여다보면 정신병이고 인격장애인데 하지만 그걸 알면서도 못 나오는 상황들도 있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부분이 분들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가장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우리 어린이들을 교육시켜서 인격장애가 뭔지 알 수 있고 그거를 알아챌 수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맞게 반응하고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런 어린이들이 자라서 이제 어른이 된 어린이, 분명히 인격장애 있는 집안에서 자랐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후유증, 부작용이 있을 거고 또 이거를 세대로 대물림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애들이 가장 노출되어 있고 또 벗어날 수 없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데 어른 같은 경우는 인격장애와 예를 들어 연인 간의 인격장애가 있다면 헤어질 수 있는 거고 부부 간의 인격장애가 있으면 이혼할 수 있는 거고 또 상사와 인격장애 문제가 있으면 다른 직장으로 옮길 수 있고 하지만 애들은 물리적으로 벗어날 공간이 없는 게 문제예요. 내 부모가 인격장애가 있다? 하지만 나는 나가서 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나가면 밥 해줄 사람이 없고 잘 데가 없고 학교 공부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 결국 애들은 대학 가기 전까지는 거의 다 부모 집 밑에서 생활을 해요. 아니면 너무 심할 경우는 가출한 경우가 있고 또 그거보다 더 심할 경우는 부모를 안타깝게도 살해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FBI 기록을 봤을 때는 모든 부모를 살해한 애들을 조사해 보니까 애 잘못이 아니고 부모의 학대로 인한 살아날 길을 찾다 보니까 그게 결국은 살해로 이어지는 거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인격장애의 많은 부작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보통 부모는 애들이 그 정도까지 벗어날 구멍을 찾기 위해서 학대를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직까지 인식 못하는 굉장히 심한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데 이런 영상을 통해서 좀 여러분들께 많은 정보를 제공하자 합니다. 또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거기서 답변을 드리고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